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마수 시작하겠습니다. 탄핵 심판 시계가 지금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이미 6차 변론 기일이 지났고요. 오는 화요일 7차 변론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자, 2월 임시국회 또 시작이 됐고요. 중도, 중원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여야 수싸움이 치열합니다. 전국 현안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원영섭 전 미디어 법률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맞서서 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아주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성민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첫 번째 주제로 갑니다. 이제 비상겸 사태 핵심 인물들이 이제 속속 탄핵 심판정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차에는 홍정원 국정원 1차장, 또 6차에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하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 이게 굉장히 이제 핵심 쟁점인데 이게 지금 약간 혼선을 빚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원영섭 단장님. 이제는 그 사실관계 확정이 완전히 미궁 속으로 빠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근데 의원을 끊어내라라는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의원은 일단은 체포할 수가 없어요. 현행범이 아닌 이상. 헌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그리고 비상겸 상황에서도 그렇습니까?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국회 의결, 그러니까 계엄을 해제하는 국회 의결을 고의적으로 막았느냐, 이 부분을 이제 확인하는 게 그 의원을 끌어내라, 의원을 체포해라, 이게 거의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위헌의 고의가 있었다, 위헌의 목적이 있었다, 그러면 탄핵이나 내란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그리고 어제는 곽종근 그리고 특수전 사령관이 진술을 했는데, 홍장원 1차장이든 그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를 정도로 중언부언을 하는 데다가, 특히나 이제 그 김현태 707 단장은 그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걸 명백히 했거든요. 근데 한번 보시자고요. 대통령이 의원을 끌어내라, 그리고 특수전 사령관이 의원을 끌어내라, 그러면 당연히 그 마지막에 이제 실행을 할 그 김현태 단장은 체포 지시를 받았었어야 했어요. 근데 대통령과 김현태 단장은 체포 지시를 안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곽종근 사령관만 혼자 지금 그 의원을 끌어내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을 하고 있는 건데, 그마저도 어제 한 3번 정도 뭐 진술이 바뀌기도 하고, 대통령한테 들었네 안 들었네조차도 이해가 안 되고, 이해를 했다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도 그 정영식 재판관이 몇 번을 물어볼 정도로 특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쟁점이었던 의원 체포, 이런 부분이 과연 있었느냐, 그거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없었다라고 보는 게 보통 재판을 진행하는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오히려 사실관계가 더 명확해지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김현태 특수임무단장 같은 경우에는 뭐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는 좀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은 맞으나, 근데 그 얘기를 했잖아요. 150명 넘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거 자체가 이미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과 사실상 일치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라는 거는 본회의 자체를 열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 지시를 내포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왜 중요했느냐?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각도 사실은 국회에 나와서도 얘기를 했었죠. 뭐 00시 20분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이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 이 두 사람의 진술이 맞닿는 그 순간, 그러니까 150명이라는 숫자와 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그 지시가 맞닿는 지점이 있었다라고 보고,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 외에도 사실은 이준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 수사 과정에서 다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연락이 와가지고 뭐 4인 1조를 언급한다든지, 그러니까 4명이 1명을 들쳐업고 나와라라든지, 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서라도 이런 뭐 윽박지름까지 대통령으로부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단순히 이제 뭐 이진우 전 사령관의 꾸며낸 얘기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심지어는 그 옆에 수행하던 수행 비서조차도 이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의 통화를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 명이 회유당하거나 뭐 진술이 오염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으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미 여러 명이 의원 체포 뭐 또는 국회 봉쇄 지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증언을 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실관계는 더욱더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논란이 있었던 게 이제 홍장원 그 국정원 1차장이 12.3 계엄 당일 이제 작성했다는 메모 아닙니까? 당일 이제 윤 대통령에게 싹 다 잡아들여 이런 지시를 이제 받았다고 했고, 또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에게 정치인 체포자 명단을 받아서 적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이제 명단을 그 자기 보좌관이 적었고 자기가 가필했다 이런 식으로 하고 하면서 약간 좀 혼선을 빚는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홍장원 1차장의 진술도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전해 지시를 받았다라고 했다가, 그게 아니라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또 전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것도 바뀌었고, 그래서 그 말이 바뀌는 걸 이제 계속 지적을 하니까 그 본인은 이제 뭐 그렇게 진술을 했지만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체포와 관련해서 어떤 뭐 관련한 지시를 받거나 소통을 한 적이 없다라고 다시 또 변호인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국정원 1차장은 해외 담당 파트고, 원래 이제 국정원이 수사권도 없는 상태인데 자기가 무슨 체포에 관여를 하는 부분인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맥락상 도저히 이게 맞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그 메모라고 하지만 그 본인이 쓴 친필 메모는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메모를 썼다라고 하는데 그 다른 보좌관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또 밝힐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출돼 있는 그 메모가 자기가 쓴 것도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썼는지도 말할 수 없다면 그 메모의 진위 여부는 이제 본인이 말하지 않는 이상 미공소로 그냥 빠진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뭘 가지고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느냐. 한편으로는 그 홍장원 1차장은 자기가 왼손잡이라고 했습니다. 메모 관련해 가지고. 근데 또 그 영상에서 보면 그 글을 쓰는 그런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또 글을 쓰는 그런 행동을 보여요. 그러니까 홍장원 1차장이 가지고 있는 말 중에 뭘 믿어야 될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홍장원 1차장이든 여인 지금 그 곽종근 그 특수전 사령관이든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 거짓 때문에 중언부언하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보입니다. 박수영 최고위원 뭐 자꾸 거짓말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이 큰 틀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국 대통령 측에서도 곽종근 전 사령관을 뭐 비판하거나 공격하는 포인트가 뭐 민주당과의 관계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홍장원 1차장에 대해서도 뭐 신빙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이 헌재 탄핵 심판에서도 그렇고 형사 재판을 받는 이 과정에서도 그렇고 유사한 전략을 쓰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로 이게 뒤집기가 안 되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헌재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 측에서 그동안 나왔던 지시들을 뒤집을 만한 얘기를 뭘 구체적으로 했죠? 그러니까 그동안 나왔던 진술, 증인들의 확실한 증언 이런 것들을 본인이 가짜라고 주장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걸 뒤집을 만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져야 되는데, 솔직히 국민들 머릿속에는 아마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다 이 말밖에 안 남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내가 의원들을 체포하라고도 안 했고 국회를 봉쇄할 목적으로 군을 보낸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걸 뒤집을 만한, 그러니까 그동안 나왔던 여러 정황들과 진술, 증거들을 뒤집을 만한, 그것들을 기각시킬 만한 결정타는 전혀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저는 그게 이 부정선거 음모론에도 비슷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결국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도 뭐 흠집을 내는 이런 방식은 결국 본인을 향해서 이제 불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헐뜯기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이 의원 체포에 대한 내용은 홍장원 1차장, 뭐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진우 뭐
사령관, 그다음에 뭐 곽종근 사령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미 국회 봉쇄의 목적이 있었고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있었음이 저는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이것을 무슨 이유로 궤변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되게 이제 관심을 끌었었던 게 그 발언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호수에 빠진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이다. 그러면서 이제 비상겸의 실체를 부인했다고 할까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동시에 그 이 홍정원 1차장과 곽 특전사령관이 김병주 의원 유튜브 출연한 걸 놓고 내란 프레임이고 이게 탄핵 공작의 시작이다라고 완전히 이제 판을 뒤집는 발언을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최고위원? 그러니까 궤변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왜 지금 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까? 계엄을 불법적으로 선포했기 때문이거든요. 계엄의 요건에도 맞지 않고 절차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심지어 계엄을 선포한다라고 할지라도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전공의가 48시간 안에 복귀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단할 수도 없는 거고요. 언론사 단전 단수를 할 권한도 사실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보면 뭐 비상 입법 기구를 계획했던 것 같은 그런 이 최상목 대행에게 건네졌던 문건이라든지 뭐 본청 창문을 깨고 군인들이 진입하는 장면이라든지 국회 군 헬기가 내리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실은 국민들이 다 보셨는데 이 상황에서조차도 여전히 내 계엄은 정당했고 질서 유지의 명목이었고 경고성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려고 했던 그 시도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문건만 봐도 국회를 완전히 해산시킬 목적이 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의원들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의원들이 이제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했는데도 들여보내주지 않고 그러니까 국회의장까지 담을 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조차도 심지어 최근에는 선관위로 군 보낸 거 내가 지시한 거 맞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관위에 군을 보내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가 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놓고도 뭐 탄핵 프레임이다, 공작이다, 이것은 자신을 향한 모함이고 음해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사실 국민들이 납득하기도 어렵고 아마 헌재 재판관들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걸로 봅니다. 예. 저 원영석 단장은 이제 법률가시기도 하니까 방금 박성민 최고가 선관위에 군대를 보냈다. 근데 대통령이 내가 보냈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진술 관련해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진술이라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이거 포함해서 좀 얘기를 하시죠. 아니요, 그러니까 선관위에 그 어떤 수사에 혐의점이 있으면 가서 당연히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상황에서는 압수수색이나 이럴 때 영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장주의가 예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무슨 범죄의 혐의점 그 정도를 가지고 그 혐의를 찾기 위해서 어느 장소에 출동하는 것 그거는 계엄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업무 처리지 이게 뭐 선관위를 보냈다 국회를 보냈다 아니면 뭐 헌법재판소를 보냈다 이런 게 지금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호수에 빠진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이다. 그러면서 비상겸 실체를 이제 부인하는 발언을 한 거하고 또 충돌하는 지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호수에 그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이라는 건 비상계엄의 실체가 아니라 지금 내란죄와 탄핵에 대해서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국헌문란의 목적을 찾아 나가는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이고 그렇죠. 이게 내란을 위한 건 아니었다.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내란이다 뭐 탄핵소추나 주요 근거가 홍장훈 1차장하고 지금 이제 곽종근 사령관 물론 나중에 또 다른 분들 진술을 계속 또 추가적으로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법률가적인 시각에서 보면 사실 홍장훈 1차장과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은 굉장히 어떤 그 내란이라는 그런 사유를 입증하는데 완전 실패해 버렸어요. 법률가가 보면 그렇게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뭐 적어도 50%가 넘는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나오는 거는 단순히 그 보수 지지층만 지지를 하는 게 아니라 중도층도 어느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 이 내란이라는 게 사실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 시점에서 강하게 어떤 멘트를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그 얘기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은 계속 뭐
인명 피해가 없지 않았느냐라던가 네. 뭐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 이런 궤변을 예. 펼치다가 이제 예. 막판에는 공소 사실 자체를 이제 부인하는 지경에 이른 예. 건데 내란은 일단 미수여도 처벌을 받는 중범죄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2시간을 하겠다라고 계획한 게 아니고 국회로 의원들이 빠르게 집결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이 본회의가 열릴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2시간짜리를 계획해서 2시간 만에 끝난 게 아니고 대통령은 그 뒤까지 계획을 했지만 그게 실패했기 때문에 빨리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인명 피해가 없었던 건 현장에서 여러 지휘관들의 판단도 있었고 본인이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국회에 내려서 당황한 그런 군인들의 현장에서의 애로사항도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종합돼서 이게 실패로 끝난 거지 대통령이 애초부터 실패할 만한 계엄을 계획한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조금 논의를 진전시켜 보면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 와중에 굉장히 좀 흔들리고 있다고 할까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또 국민들이 이 청원을 해서 문영배 헌재수장 권한대행이 이제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을 해서 이 법사위 회부가 됐습니다. 이건 물론 이제 민주당이 이제 수직 우위 때문에 뭐 통과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동시에 지금 헌재를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이 여론조사를 MBS가 했는데 신뢰가 52%, 신뢰하지 않는다가 43%. 특히나 이제 20, 30대는 53%, 54%가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응답을 내놨어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지금 그 국민들이 발의를 할 수가 있죠. 5만 명이 넘으면 국민 발의를 하게 되는데 그 관련해 가지고 지금 발의가 돼서 법사위로 넘어갔습니다. 문영배 권한대행에 대해서. 근데 문영배 권한대행은 5만 명의 2배인 10만 명을 이미 또 돌파했어요. 그래요? 그 정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문영배 권한대행의 그런 재판 진행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국민들이 많아져 있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뭐 그 특히나 기일과 관련해서도 지나치게 짧게 잡는 부분도 있고 그게 이틀에 한 번씩 일주일에 2번씩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법조인도 그렇게 촘촘하게 증인 신문을 대처한다라는 게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재판받을 권리, 피신청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수준까지 지금 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적법한 거냐, 아무리 신속이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또 대표적으로는 이게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과 관련한 권한제기 심판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국회법 109조에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최상목 권한대행이 서면으로도 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리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그 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 이틀 일하고 지금 그 탄핵 소추되고 탄핵의 판결을 받는 그 과정에서 거의 그 6개월 180일 전후를 채워가지고 지금 진행을 한 이 상황에서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는 이렇게 빨리 속도전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게 도대체 그 얼마든지 빨리 할 수 있었던 헌법재판소가 사실은 그동안 이 많은 탄핵 소추의 결론을 내지 않은 거는 어떤 재판 진행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공정한 그런 절차적인 진행을 하는 거다. 그렇게 또 되는 거고 또 변론기를 연기하고 변론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변론을 재개했죠. 그러니까 진행에 대해서 이제는 그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진행을 못 믿는 거고 그게 또 문영배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에도 집중이 되는 겁니다. 박승민 최고는 근데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고 헌재를 이제 공격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까? 아니면 어떤 측면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헌재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있고 마치 헌재 재판관들에게 자격이 없는 것처럼 폄훼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도 그렇고 뭐 그 뒤에 어떤 수사 절차라든지 뭐 공수처의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논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어떤 국가의 시스템을 흔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엉터리 영장이다, 엉터리 구속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던 것도 그렇고 헌재 재판관들에 대해서도 정말 무자비한 공격을 이제 여론전을 펼쳤잖아요. 근데 이런 게 뭐가 문제냐면 그럼 부정선거 음모론도 그렇고요. 헌재를 불신하는 일도 그렇고 이거는 우리 사회의 큰 축들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헌재라는 데에서 그럼 만약에 판결을 내려요. 판결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 판결에 따르면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 사회는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뭐 형사재판 절차 그리고 탄핵심판 절차에 임하는 자세 자체가
결국에는 여론을 선동하고 정치 선동을 통해 가지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본인이 받아들이게 될 어떤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려는 그 빌드업을 저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매우 위험한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봅니다. 실제로 서부지법에 대한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뭐 공수처 직원들이 타고 있던 차량이 훼손되는 일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고 이런 일을 사실 여당에서조차도 선긋기를 하지 않고 같이 동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자꾸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뭐 속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첫 변론 기일 잡힌 날짜만 봐도 뭐 전직 대통령들의 탄핵 심판에 비해서 그렇게 빠르지도 않았고 변론 기일을 일괄 지정하는 것도 이미 다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본인들의 판단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헌재가 마치 부정한 기관인 것처럼 폄훼하는 거는 저는 매우 옳지 못한 태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도 되겠죠? 자, 다음 주제 보여주십시오. 자, 국회에서 진행되는 이제 내란 국정조사 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주 후반에 이제 3차 청문회가 이어졌습니다. 최상목 대행, 한덕수 총리 등 증인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그 특별하게 대단한 이슈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국정을 운영해 가는 입장에서 계속 이제 각 여야가 지금 비상 상황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권한대행인데 이렇게 대정부 질문이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답을 한다는 게 적절한 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입장이신데, 근데 어쨌든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형식이나 절차 이런 걸 좀 따지기보다는 비상사태에 대해서는 여야 그리고 심지어 이제 행정부 수반조차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대처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고, 그리고 각자 이제 그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야 될 필요도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지금 뭐 일관되게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는 입장이고, 아직 그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관성을 지킬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핵심적인 거는 그 이재명 대표가 뭐 추경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그동안 예산을 전부 다 깎아버리고 다시 한 번 또 이제는 마치 뭐 나라 위하는 것처럼 추경 이야기 한다는 게 좀 대국민 사과 같은 것 좀 하고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박성민 의원은요? 뭐 저는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결국에 이제 그래도 중요한 건 여론조사 같은 부분에서 너무 들뜨지도 말아야 되는 것 같고요. 너무 위축되지도 말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추경을 얘기하는 건 사실 민주당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금융기관들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지금 추경은 결국 속도전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런 추경 얘기를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무조건 흠잡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고,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뭐 최상목 권한대행도 중심을 잘 잡고 이제 여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제가 걱정했던 건 최상목 대행이 권한쟁의 심판의 결과가 나와도 헌재 재판관 한 명을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약간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우려가 그러니까 여전히 여야 합의라는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떻게 답변하는지 저도 그 부분을 유심히 봤는데,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꾸 여야 합의만 되면 임명을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분명히 말씀드릴 건 여야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2명, 국민의힘에서 1명 이렇게 추천을 했던 거고, 그 공문을 국회의장에게 발송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도 그 질문을 하는 거죠. 합의가 안 됐으면 공문을 왜 보냈냐, 국회의장에게. 이 문건이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계속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그 기조가 아직도 이어지는 것 같아서 전 최상목 권한대행이 제대로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나를 탄핵할 수는 없을 거다, 민주당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뭐 그런 생각도 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에서도 최상목 대행까지도 탄핵하는 것은 좀 지금 상황에서 매우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봐야 되는 건 뭐 저희가 탄핵을 하냐 마냐를 논하기 전에 지금 어쨌든 정부의 수장이신 거잖아요.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권한대행께서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과를 내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치 불복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저는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많이 디테일하게 살펴볼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첫째, 헌법재판소가 제일 먼저 처리해야 될 거는 한덕수 총리를 탄핵한 게 150명이 맞느냐, 200명이 맞느냐. 그걸 먼저 해야 사실은 된다. 이걸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00명이 맞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국회의 지금 탄핵은 효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는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그걸 판단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150명이 맞다 그러면 그러면 앞으로도 뭐 최상목 권한대행을 든 아니면 그 이후에 뭐 이주호 부총리든 계속 이제 또 탄핵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그렇게 빨리 결론을 내겠다고 그 달려왔으면서 막상 그 한덕수 권한 대행의 그 권한 탄핵에 대한 정족수는 훨씬 더 간단한 문제고 쉬운 문제고 빨리 해야 되는 급작성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 판단은 만약 200명이라고 하면 이제는 최상목 권한 대행의 판단 사유가 아니에요. 한덕수 권한 대행의 판단 사유고 그거부터 헌재가 먼저 바로잡는 게 시급한 일입니다. 근데 저는 우선순위는 헌재가 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뭐 국회에서 또는 뭐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측에서 이것부터 먼저 해라라고 한다고 해서 헌재가 움직이는 기관은 아니고 헌재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빠르게 이제 심리를 진행했던 이유는 결국에는 지금 대통령의 탄핵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사안을 이제 심의하고 판결함에 있어서 이게 구조 자체가 완결성이 없는 상태로 이것을 판결을 내리는 것에 대한 헌재도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9인 체제로 이제 운영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예상치 못하게 2명만 이제 추가로 충원이 되고 1명이 충원이 안 되면서 여전히 1명이 비어 있는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국회의장도 뭐 권한쟁의 심판 신청했지만 헌법 소원도 이제 한 변호사가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사안을 이제 종합해서 헌재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왈가왈부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우선순위라는 게 국민들의 시각에서 납득이 돼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만약에 아까 그 여론조사 결과처럼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근데 추세적으로 지금 그 추세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정당에서도 뭐 여당이든 아니면 언론에서 비판하기 시작했고 오늘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뉴스에서 헤드라인으로 지금 언론 헌재의 그 공정성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헌재가 그러면 자기가 재량껏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를 국민들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비판하는 걸 그 비판이 오히려 잘못이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선후 관계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제 민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파도처럼 늘 출렁이고 이제 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상계엄이 일어난 지 이제 한 달이 넘었죠.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뭐 방송 3사 조사도 그렇고 MBS 갤럽 조사 이런 걸 보면 탄핵 기각 여론은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서 결국 탄핵 찬반 측면에서 보면 이제 오차 범위 안에 접근하는 그런 여론조사도 나왔고 또 어찌 보면 비상계엄은 이제 윤 대통령 또 국민의힘의 책임이 있는 건데 또 국민의힘 지지율이 50%를 넘어서는 것도 나왔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선관위에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네, 뭐 박세미 최고는 검토 어떤 중이라고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의 제기를 하는 거라고 봅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의 뭐 문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네. 뭐 편향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문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 네.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아직 검토 단계라고 하니까 좀 지켜보시면 될 일인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여론조사 자체를 뭐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사실 음모론으로 가는 거고. 혹시 강성 지지층 여권에 네. 그 과표집이라고 보세요? 저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일부 있다. 네. 그것도.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대통령이 옥중 정치를 본격화했고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무슨 국민 변호인단 이런 네. 얘기를 하면서 그게 뭐 또 7만 명인가? 사실 이제 네. 국민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계속 이제 선동하고 끌어모으는 일을 하고 도구로 있잖아요. 이용한다. 그렇습니다. 국민을. 네. 뭐 지지층을 향해서도 뭐 보수 유튜버들을 향해서 대통령이 네. 실제로 편지를 보내기도 했고 체포영장 집행되기 전에 뭐 약간 이 변호인 측에서 사실 뭐 애국 시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이제 추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줘 왔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 탄핵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서 이제 진영 대 진영 간의 대결로 저는 넘어갔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보수층에서 과표집되고 있다라고 보는 제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학습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보수 유튜버들의 좀 여러 가지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커졌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여론전을 펼치게 되면서 이 지지층들이 좀 결집하고 있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뭐 총선이나 선거 때도 그 집중 결집이 안 하는 보수층이 지금 탄핵 때 특별히 결집한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은 어렵고요. 그리고 탄핵 시즌이 되면 뭐 탄핵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그 양쪽으로 모두 그 결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던 중도층이 사라져요. 지금은 중도층이 탄핵 반대로 가서 지금 이 수치가 올라가는 거지, 그 중도층이 사라지고 양쪽으로 원래 지지층들이 과표집을 되고 결집을 한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그 선관위의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게 아주 일찌감치 했어요. 그 지지율에 대해서 40%를 넘어가자마자 대통령에 대해서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때 이야기를 한 게 문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동일한 여론조사 업체가 다시 문항을 간단하게 만들고 또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를 하니까 오히려 지지율이 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 이게 지금 추세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또는 탄핵 반대 추세가 올라간다는 거는 그거는 명백한 사실이지. 그걸 가지고 뭐 그게 뭐 여론조사가 어떤 불공정성이 있냐, 그거는 전혀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했는데 3개 업체의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선관위가 이 문제가 없다라고 이미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이 하는 거는 대통령 측에서 뭐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뭐 부정선거론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부정 여론조사론이 있는 거예요. 아마 앞으로 어떤 여론조사든 조금 더 이렇게 높은 여론조사가 나오면 또 그게 가짜 여론조사다, 계속 이의 제기를 하면서 부정 여론조사론을 더 띄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정말 궁금한 거는 이제 비상계엄 당시 한동훈 국민의 대표가 위헌 위법적인 행위라고 분명히 주장하고 그걸 막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론이 흐름을 그쪽 방향으로 타는 거가 진짜 이유가 뭘까요? 아니 지금 이제 그 대통령께서 이야기했던 그때 이제 담화문에서는 그러니까 달그림자라고 하는 게 먹히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그 계엄을 선포했을 때 이유로 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사실은 그 전에 국민들께 잘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들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가 야당인 민주당에 의해서 과장되고 정치적으로 오도됐다 이렇게 오도됐다고 하는 거죠. 원래 사유가 있는데 비상계엄은 있었잖아요. 비상계엄이 있죠. 근데 비상계엄이 있었냐 없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비상계엄을 했냐가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그쪽으로 관심점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사가 단순히 비상계엄을 했다, 군대의 군인들이 지금 국회로 들어갔다, 여기에서 관심이 그거 왜 했지?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어떤 일을 했을까? 예산 삭감, 그리고 이제 그 거부권이 남용되는 그런 상황에서 무리한 입법을 또 했고, 입법농단, 예산농단, 그리고 탄핵소추를 그 당시에는 22명이었죠. 그러면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집중하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본다는 거죠. 박성미 최고위원은 이 주장에 동의를 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여론이 뭐 특이하게 이제 그런 트렌드를 형성하니까. 근데 사실 솔직히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는 거죠.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표집되고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지금 대통령의 지지층들 사이에선 그런 정서가 공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대통령을 강하게 비호하는 여론이 형성이 되게 되면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지를 보내서라도 탄핵 심판에서 구출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실제로 대통령도 그게 전략인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헌재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게 사실 본인한테 굉장히 불리한 행위예요. 재판관을 비난하거나 이 헌재에 대해서 무리한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계속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 자체가 이 탄핵 심판 과정에도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결과가 이제 본인이 파면당하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일종의 지지층을 등에 업고 여기에 불복할 수 없다라고 가려고 하는, 저는 계획을 짜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탄핵 심판 과정이 이제 어떤 정치화됐다 이렇게 해서 정치 쟁점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제 이재명 대표 이제 실용주의 행보하면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특별법의 주 50시간 근로 예외 조항
수용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사실은 민주당 내부에서 또 반발이 네,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냥 뒤로 물러선 겁니까? 뭐 약간 예. 내부 토론을 지시했다 이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폐기된 거 아니에요? 더 논의를 합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처음에는 이게 입장이 약간 이제 주 52시간제 예외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는 건가라고 이제 대표 메시지를 보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전면적인 반대가 있다 보니 이걸 좀 빼고 가는 방향으로 예외를 이제 적용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흐름은 또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계시면 또 추후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는 또 있다라고 봐요. 네,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일극 체제다, 뭐 이렇게 이제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런 거 보면 이제 국민의힘이 일극 체제라고 비판해도 안 될 것 같아요. 물러서잖아요. 아니 근데 그 저는 뭐 민생이라는 거는 뭐 어떤 비상 상황에서도 돌아가야 되고 그 비상 상황의 목적도 사실은 민생을 위한 거니까요. 이게 서로 이렇게 반도체 특별법이나 민생 법률이 진행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연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 그 사법 리스크에 따른 앞으로의 그런 전망 이런 것들과 결부해서 의원들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과연 단순히 이게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기 싫어서 안 만드는 거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그런 어떤 일극 체제 그 체제 자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또 안 하는 거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당은 아니지만 굉장히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네. 마지막 네.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예. 네, 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더불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도 지금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표가 관련 법조항이 위헌이 아니냐 판단을 해달라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그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뭐 그냥 시간 끌기고요. 예,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질 것 같으면 만약 헌법재판에서 1심에서 했습니다. 그거를.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전 세계 이런 허위 사실 이 발언 가지고 그 공직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그런 법률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이런 주장도 하거든요. 아,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일본이 이미 같은 선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른 거는 행위가 있느냐. 그 일본은 경력이나 뭐 다른 그런 사유들이 제한적으로 열겨져 있는데 그 안에 행위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행위가 있고 그 사유 중에, 그리고 이거를 그 제한적 열거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 열거로 보는 거거든요. 등자가 붙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행위라는 거를 적용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일본은 경력을 넣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공직선거법에서 대법원이 경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경력 사안 안에 경력이라는 단어 속에 행위가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본인의 그런 판결이나 이런 게 전혀 바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한적 열거가 아니라 그 예시적 열거로 우리는 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리적인 주장은 맞지 않고, 또 하나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선거 기간을 제한해요. 외국은 선거 기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선거 기간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가짜 뉴스나 허위 사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선거에 끼치는 영향력이 아주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도 당연히 허위 사실이나 허위 조작 정보 유럽이나 미국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일반적인 처벌 조항이 있고 그 일반적인 처벌 조항의 그 죄책을 받으면 선거에 못 나오는 거 맞아요. 그건 똑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선거법을 만들어 가지고 약간 그걸 강화시켜 놓은 건데, 이거는 선거 기간을 제한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그 선거제도 특징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보면 이 탄핵 국면에서도 그렇고 아주 집요하게 이재명 때리기만 하잖아요. 민주당에서요? 아니, 국민의힘에서. 네네.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 거에 대해서는 뭐 정당한 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이게 이재명 대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동안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너무 좀 과도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은 저는 그동안 여러 선거법 재판들을 거치면서 뭐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이 많이 했던 주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선거 끝나면 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분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 뭐 선거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는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조금 우려되는 지점은 이게 사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당한 권리 행사이기는 하나 이것이 기각되었을 때 뭔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져야 될 정치적인 책임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려를 했던 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변호인단에서만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했을 때 안 하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하시는 걸 보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너무 과도한 국민의힘으로부터의 공격에 대해서는 저도 좀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좀 리스크가 있는 조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탄핵 인용 시에 이제 조기 대선이 시작이 되는데 특히 이제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 안에서 예비 대권 주자들이 좀 으르렁거리는 것 같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재명 아니어도 정권 교체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김동연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사법 리스크 부분을 약간 건드린 부분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막상 일극체제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사실 조기 대선이 발생했을 때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부에서. 근데 국민의힘만 하더라도 일단은 조기 대선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약간 금기시돼 있거든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탄핵과 관련한 법리적인 문제, 정무적인 문제, 그리고 내란죄와 관련해서 이게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뭐 본인이 율사로서 법리적인 문제를 계속 SNS에 올리고 있어요. 이거는 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있을 조기 대선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와 완전히 일단은 다르게 이제 가는 거죠. 조기 대선을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지금의 법률적인 헌법재판소나 그런 수사기관의 접근이 잘못됐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고. 근데 지금 현재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막상 그 이재명 대표로서 과연 이길 수 있느냐, 그 내부적인 그런 의구심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남의 당 사정이라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는 뭐 딱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로서 아예 후보로 출마하지 못할 경우, 또는 이제 후보로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다시 한번 당선이 불가능한 케이스, 이런 케이스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역학관계가 작동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총구는 밖으로 이렇게 이제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비교적 지금 이렇게 호흡이 잘 맞는 유시민 작가는 그 임종석 씨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 그 직업에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고, 또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착한 2등 전략을 해라. 그다음에 우리 이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해서는 총리가 최적의 그 자리였던 것 같다 이렇게 좀 견제를 했거든요. 그 당내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 후보가 많이 나오는 건 좋은 일입니다. 좋다.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뭐 경선 때 그냥 한 명 나와서 추대 방식으로 가는 게 사실 오히려 좀 국민들 보시기에도 당의 다양성이라던가 이런 측면에서는 아쉬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어떤 비명계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아직 저는 내란이 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비롯해서 대통령의 여전한 이 여론전, 이게 오히려 보수 유튜버들과 맞물리면서, 그리고 일부 지지층과 맞물리게 되면서 이런 여론전이 더 강화되고 있는 측면이에요. 그러면서 마치 이 탄핵 심판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듯한, 공소 사실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듯한, 그리고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돈 없는 공격, 이런 것들이 자행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 내란에 대한 잔불 정리가 안 끝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사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당대표에 대한 어떤 비판과 공격을 하기보다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좀 힘을 모아주시는 게 먼저이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뭐 대선에 나오는 것 자체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차기 있을 대선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 끝나지 않은 숙제를 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다른 책을 펼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시민 작가는 이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에게 또 공격을 받았습니다. 뇌가 썩었다 이렇게 원색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이 김재섭 의원은 10년 전 이제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을 때 유시민 작가가 북한 사례를 예로 들면서 다양성이 사라진 사회는 망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재명계를 향해서 이재명 1급 체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본인이 한 경고를 본인이 받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사실은 탄핵이 만약에 되면 대선까지는 2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선하고 뭐 하면 한 달 정도는 다 끝나야 되고 그거는 국민의힘이든 뭐 민주당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부터 뭐 스텝을 밟아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대선 주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게 관련해 가지고 지금 파열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탄핵 반대 여론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 반대 여론 뭐 이런 거 내란죄가 아니다 이런 여론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잠재 주자들의 입장도 다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권 얘기도 좀 해보죠. 김문수 장관이 이제 강성 보수인데 여권 지지율 1위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2월 이제 복귀설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한테 친한동훈계에서 이제 이렇게 추파를 던지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이 3자가 연대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박성민 최고는 이게 먹힐 거라고 봅니까? 근데 국민의힘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보다 이준석 대표가 더 싫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왜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비토 정서가 강한 거죠. 네. 뭐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준석 의원이 그동안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해왔고 뭐 이준석 의원에 대한 뭐 개인적인 감정이 있으신 분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과연 그런 선택을 할까라는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준석 의원도 뭐 이번 대선을 계기로 해서 뭐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약간 본인의 그래서 정치적인 지분을 가지고. 허은하 네. 대표를 뭐 내쫓았다 이런 그러니까 설도 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네. 생겼다. 일종의 자강론과 독자 이제 생존론 네. 뭐 그리고 그리고 합병론 이런 네. 것들 사이에서 네. 이제 싸움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는 건데, 근데 어쨌든 저는 이준석 의원은 결국 좀 마이웨이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한동훈 대표는 지금 더 난감해졌죠. 사실 한동훈 대표가 원했던 가장 최적의 시나리오는 한동훈이 옳았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어디 갔어? 이거를 가장 원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구속되는 시점을 아마 이제 분기점으로 봤을 텐데 대통령의 지지세가 오히려 이제 더 좀 이제 결집되고 강화되고 오히려 배신자 프레임이 작동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한동훈 대표 지금 굉장히 난감한데 거기서 이준석 의원이랑 손잡는다? 그럼 그냥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다 못해 거의 뭐 저는 정치적인 일종의 판결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아마 제가 봤을 때 첫 등판했을 때는 윤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얘기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등장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해도 저는 안 된다고 봐요. 2조 심판론 내세웠지만 총선에서 졌던 것처럼 그 아젠다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봅니다. 한때 한동훈 대표가 당심 65% 지지를 받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심이 어디로 간 겁니까 지금? 그 당심이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결국에는. 실제로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아마 전국은 탄핵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로 이 여당의 후반의 전국도 다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고, 일단은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된다 그러면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 김문수, 홍준표,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 오세훈, 이준석 그리고 한동훈 이렇게 완전히 나눠지는 거거든요. 근데 절대적으로 탄핵에 반대했던 그 사람들의 그 쉐어가 굉장히 몫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보다는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끼리의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뭐 연대를 한다. 저는 그 다 개성이 굉장히 뚜렷해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나 아니면 이준석 의원이나 한동훈 전 대표가 나름의 개성이 뚜렷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서로 연대를 해서 이게 나머지 그 탄핵 반대하는 주자를 꺾을 수 있다 그러면 연대를 해요. 근데 탄핵 반대하는 연대를 해도 탄핵 반대하는 주자를 못 꺾는다라는 현실적인 판단이 서면 연대가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의 그런 어떤 지지율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 그게 이제 다음 수를 위해서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이게 탄핵을 인용하는 후기 정국뿐만이 아니라 탄핵을 그러면 기각이 됐어요. 그러면 2년 뒤에 대선을 해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그 대선도 보통 이제 대선 1년에서 1년 반 전에 들어가는데 지금 탄핵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조금 준비하고 바로 대선 모드예요. 그럼 또 이 정국이 그대로 그냥 가게 됩니다. 그래서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과 격차를 벌리느냐의 문제만 있는 것 같습니다. 원영섭 단장은 탄핵 반대론자시니까 그런 분석을 하는 것 같고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두 분에게 1분씩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못다한 말씀 박성민 최고. 저는 결국 모든 건 다 제자리로 원래 정상의 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필 규정이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아무리 궤변과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본인의 행위가 얼마나 중차대한 잘못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희석시키려고 해도 저는 결국 정의가 이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떨어진 국격을 올리고 그리고 무너졌던 나라를 다시 세우는 방법은 대통령의 파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는 이긴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최초에 그 비상계엄을 할 때 마지막으로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 저는 이 비상계엄 이후에 이런 재판이나 이런 뭐 내란에 대한 논의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지금 국가를 정상화하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는 반국가 세력을 드러나게 하고 국가의 비정상이 뭐였는지를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그걸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